네, 스픽스를 사랑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수영 변호사입니다. 유런석열 내란숙의 피고인이 풀려나는 기상천외한 대충격적 일이 발생했습니다. 법률가로서 이게 왜 잘못된 건지 다른 분도 저도 정말 많이 지적하고 있는데요. 이 와중에 약간 당혹스러워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홍준표. 탄핵을 예상하고 조기 대선을 열심히 준비하고 있던 홍준표 시장. 이런 분위기면은 이거 대선 좀 어려운데 이런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마이뉴스 조정훈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뉴스민 이상원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이상원 기자님께 먼저 말씀드립니다. 네. 여론조사가 말이에요. 매일신문이 지난 1월에 무슨 김문수가 46.4%의 지지를 얻어가지고 이재명 역전해서 이재명이 폭삭 무너졌다. 뭐 이런 얘기도 보도를 하고 막 자극적으로 유튜브 채널 영상도 틀고 막 그랬었는데 딴판인 게 나옵니다. 이제는. 그렇죠. 12일자로 여론조사가 하나 나왔죠.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쿠키뉴스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길리서치에 의뢰를 해서 진행한 여론조사인데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1,022명 대상으로 해서 이재명, 김문수 차기 대선 양자 대결을 물었는데 여기에서는 우리 이재명 대표가 47.2% 그리고 우리 김문수 장관님이 34.0%로 확인이 됐습니다. 지난 1월 달에 말씀하셨던 그 46.4%로 김문수 장관이 이 지지를 얻었던 거랑은 완전 뒤바뀐 뒤바뀐 결과가 나온 거죠. 그래서 한참 차이 나네요. 그렇죠. 다른 뒤이어서 뭐 기타 인물이 10.5% 뭐 그리고 없음 5.7% 이렇게 나왔고 지역별로도 보면은 김 장관과 이 대표는 부산, 울산, 경남에서는 김문수 장관이 37%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19.8%로 여기서도 소폭 오차 범위 내긴 하지만 이재명 대표가 좀 앞섰고 대구 경북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소폭 앞섰어요. 40.9% 그리고 김문수 장관이 39.4%였거든요. 그러니까 뭐 대부분의 지역에서 이재명 대표가 앞서는 이런 강세의 모습이 보여졌고 이 같은 조사에서 이재명 대표랑 홍준표 시장이랑도 똑같이 이렇게 붙여놨더니 차이가 궁금하다. 더 벌어졌습니다. 에이 이러면 어떡해. 엄청 벌어졌어. 김문수 장관이랑은 그래도 뭐 10% 차이였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장님이랑은 20%까지 차이가 벌어집니다. 이재명 대표가 46.8%, 홍준표 시장은 24.9%. 아하. 21.9% 차이죠. 그러니까 뭐 우리 시장님의 경쟁력이 날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어쩌지? 이거는 박근혜가 탄핵되고 난 다음에 문재인 후보와 홍준표 후보 간의 표 차이만큼이나 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홍준표가 김문수에게 이렇게 밀린다? 이거 홍 시장님 뭐 어떻게 된 거예요 도대체? 너무 자존심 상하는 거 아니야 지금? 김문수 홍준표 1대1 양자 대결이 아니어서 뭐 단정해서 이게 홍준표 시장이 김문수 장관한테 지는 거다 뭐 이렇게 보기는 힘들지만 어쨌든 이재명 대표랑 붙어서는 이건 상대가 안 된다. 김문수 장관과 달리 재볼 것도 없이 이건 완패다 이런 결과니까 홍 시장 입장에서는 본인이 계속 그렇게 주장했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막말의 대명사고 범죄자이기 때문에 자기가 나가면 무조건 이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닌데? 라는 결과가 나온 거여서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상황이 그런데 이 여론조사를 한번 보면요 참 재미있거든요. 그러니까 진영별로 이렇게 여론조사를 또 따로 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후보들 가운데서 이제 누가 가장 여론조사에 앞서느냐 이 순서를 했는데 지금 김문수 장관이 24.9%였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유승민 전 의원이 9.4%, 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8.2%였어요. 그 다음이 그 오세훈 시장이 6.4%, 그리고 다섯 번째 5등이에요? 예, 홍준표 시장이 5.3%. 시장이 그렇게 밀린 게 좀 됐어요. 제가 그러니까 이 여론조사를 보면 홍준표 시장은 안철수 의원보다는 앞서지만 자기 앞에 지금 4명이 앞서고 있기 때문에 이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보면 화장실에 가서 옷을 이렇게 벗으려고 하다가 벗어야 될지 일어서야 될지 모르는 어정쩡한 상황이죠. 진지하게 홍 기장님께 조언을 드리는데 그냥 대구 시장 하세요.
진짜로. 이게 또 대구 시민들도 큰일 날 소리 하네. 저희는 그게 더 쓸 것도 많고 좋으니까 대구시장 하시기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아니 근데 내가 오늘 그 대구시의 모 국장하고 통화를 했어요. 네. 통화를 했는데 그럼 홍준표 시장이 언제쯤 그 사퇴하고 갈 것 같으냐 이렇게 네. 물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 국장이 이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어쨌든 홍준표 시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인용이 결정되면은 나갈 거다. 이거는 사실 우리들 모두 이렇게 다 예상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서 한 얘기가 있거든요. 지금 홍준표 시장 때문에 아무도 말 못하고 있는 지역 언론, 그다음에 지역 시민단체, 공무원들. 아무도는 아닙니다. 어쨌든 뭐 양반은? 아니 이제 어쨌든 그 국장 얘기는 그래서 지역 언론이나 지역 시민단체라든지 예. 아니면 또 지역에 있는 그 공무원들이 전부 말 한마디 못하고 있고 그렇죠. 다물고 있는데 예. 홍준표 시장이 나간다고 확정이 된다면은 이게 분출하듯이 막 뭐 진짜 분수처럼 확 타오를 거다. 그렇지. 그럴 수 있죠. 그러면 홍준표 시장이 과연 대선 후보로 갈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에서 발목이 잡힐 거다라는 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왜 그러냐면 홍준표 시장의 지지 기반이라고 혹은 국민의힘 내부에서 경선을 돌파할 수 있는 유일한 기댈 구석이라는 것은 대구시장이라는 거. TK의 당원들이 제일 많고 대구시장 출신 대통령 좀 뽑아주세요. 그럼 대구 잘 살아. 뭐 요거 하나 지역주의에 기대는 거 요거 하나인데. 그렇죠. 지역주의 그 구패의 그 적폐스러운 그 패러다임 가지고 겨우 경선을 뚫어보겠다는 건데 지지율도 안 나오는 거고 네. 이게 나가는 순간 대구시장직을 내려놓는 순간 물밑에 있었던 그동안 억눌려 있었던 홍준표 치하에 있었던 홍준표 강정기 시절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분출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 불만들이 진짜 가득가득 쌓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제계, 정치계, 뭐 관계할 거 없이 가득가득 쌓여 있기 때문에 네.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나가면은 그동안 내가 이 양반이 있어서 하지 못했던 이야기 네. 이 분출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때 스픽스가 녹아날 수 있습니다. 녹아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봐봐요. 지금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되는 게 홍준표 시장이 당 내에서도 5등을 달리고 있는 것에 명태균 게이트가 그다지 영향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네. 명태균 게이트에는 별 관심이 없는 보수 지지층 안에서도 5등이다. 네. 이게 주목할 만한 것이다. 사실 홍준표 시장이 대구시장을 하려고 했을 때 네. 그리고 대구시장을 하기 전에 대구에서 국회의원 출마를 하려고 했을 때 그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후보와 네. 1, 2를 다퉜잖아요. 결국 윤석열 후보한테 질 수밖에 없었던 게 당원 지지도에서 졌단 말이에요. 당원 지지도에서 졌기 때문에 TK를 확실하게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면 당원 조사에서 이기고 여론조사에서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보고 대구를 자기가 와서 국회의원도 하고 대구시장도 하면서 이 안방, 이 보수의 텃밭을 자기 걸로 가지고 가려고 했는데 네. 그동안 불과 3년이 지났지만 본인이 생각했던 거와는 지금 전혀 좀 다르게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생각해 보면은 그 지난 국민의힘 전당대회 때 한동훈을 죽으라 깠잖아요, 홍 시장이. 네. 왜냐하면 한동훈이 1등이라고 생각했거든 그때는. 그래서 한동훈만 제끼면은 자기가 이제 무효일 입상한다. 경선은 뭐 자기를 갖다 이길 주자가 없다고 생각해가지고 주구장창 한동훈을 깠는데 지금은 1등이 한동훈이 아니라 김문수가 돼버렸어. 그러면은 홍준표 시장 스타일상 1등을 까내리잖아요. 그렇죠. 그 거의 인간 취급을 안 하잖아. 그렇죠. 나 빼곤 다 그냥 쓰레기 취급하잖아. 근데 지금 김문수를 공격을 못 하고 있어요. 그렇죠. 어정쩡해. 공격할 수가 없죠. 지금은 어떻게 해야 돼 도대체? 지금은 사실상 김문수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대체제 또는 뭐 분신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김문수 장관을 공격하면은 그건 곧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는 것과 뭐 동일한 상황이어서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고 그래도 우리 시장님이 묘하게 돌려가기는 했어요. 2월 28일에 우리 김문수 장관이 대구에 왔었잖아요. 그래서 두 분이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때 기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그렇게 얘기했죠. 김문수 장관이 뜨면 나는 좋다. 왜냐하면 김문수 장관이 이 구구 꼴통 이미지를 가져가기 때문에 나는 그런 이미지가 희석돼서 좋다. 그리고
제일 자기가 나이가 많기 때문에 김문수 장관은 내가 나이가 제일 많은데 제일 나이 많은 사람 후보 자리도 밀어주기 때문에 나는 좋다라고 돌려 깠거든요. 엄청. 그 정도 까는 거 말고 그 이상은 아직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 위험한 메시지인데 보수 안에서는 저는 뭐 웃어 넘길 수 있는 메시지인데 네. 보수 진영 안에서는 뭐야 지금 윤석열 지키려고 지금 길거리에 나가 있는 우리를 등신 취급하는 거야? 네, 뭐 그렇게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거? 뭐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홍 시장님은 그런 거에 개의치 않죠. 꼴통 취급하는 거 아니야 지금 극단적인 사람 취급한다는 거에 분노하지 않을까? 근데 홍준표 시장은 나보다 더 꼴통이 김문수가 있으니 어쨌든 중도 보수 쪽에서는 그나마 나한테 표를 더 주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어쨌든 석방이 됐단 말이에요. 석방이 됐는데 석방이 됐기 때문에 탄핵을 당하더라도 아마 구속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죠. 그렇게 된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탄핵 당하는 순간부터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되잖아요. 그럼 자기가 입맛에 맞는 후보를 지지할 가능성이 있고 또 그 후보가 대선에 나왔을 때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지지 연설을 할 가능성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봤을 때 홍준표냐 김문수냐 김문수가 자기하고 훨씬 가깝겠죠. 지지 기반이 거기 가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홍준표는 참 중구난방하다. 아니 이게 코를 얼마나 열심히 박았는데 지금 와서 이러면 어떡해? 윤석열이 또 홍준표 뒤통수를 딱 그냥 시원하게 때렸네. 그 뭐 홍 시장님은 이게 원래 이 가는 길이 마이웨이잖아요. 뭐 본인 표현대로면 독고다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주변에서는 뭐 코박콩이니 아니면 뭐 꼴통이니 윤석열 대통령에게 줄을 섰니 이렇게 평가를 해도 본인은 그게 아니다라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그런 식의 주장이어서 그게 아닌데 왜 남들이 그렇게 보는지 난 모르겠다 이런 식이었는데 지금 여전히 그런 어떤 스탠스에 내가 낸데 내가 낸데 윤석열과 상관없이 나는 내가 낸데 이 스탠스로 가려고 가고는 싶은데 그렇게 해서는 구구 쪽에 이 표를 가지고 올 수는 없으니 그렇지. 그래서 스텝이 꼬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중도를 흡수하자니 중도라는 게 이제 보수 진영 안에서 중도를 뭐 얘기를 해봅시다. 중도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이 뭐냐면 정치의 고관여층이 아니에요. 정치에 큰 관심은 그렇죠. 없는데 이 표를 행사할 때 나에게 이익이 되는 후보한테 해. 예를 들면 이명박이라는 사람한테 표를 주는 사람들 중에는 나쁜 놈인 것 같기도 하고 좀 쓰레기인 것 같기도 한데 이명박이 되면은 세금을 깎아준대. 그럼 난 세금 적게 내니까 저기다 해야겠다. 이 사람의 정책이나 이런 걸 평가하는 게 아니고 나에게 이익이 되는지 여부 그런 걸 따지는데 홍준표가 되면 나에게 이익이 된다라는 딱 떨어지는 시그니처가 안 보여. 그 메시지도 없어요. 그렇죠. 그 대구시에서 한 거 지금 기억나는 건 박정희 동상 만든 거밖에 없어. 맞아. 그거 하나 가지고 중도의 표심을 자기가 흡수한다라는 것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김문수 쪽 사람들 열광하는 부정선거론이나 정강훈을 찬양하는 사람들의 세력도 못 품고 그럼 남은 건 어디야? 세이브 코리아밖에 없어. 정강훈에게 대책을 지고 있으면서도 뭔가 윤석열을 안는 탄핵을 반대를 하는. 근데 지금 전환길에 대한 메시지를 그걸 냈잖아요. 네네네.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는 전사다. 고맙게 생각한다. 정강훈 목사한테도 그렇게 메시지를 냈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디에 선을 걸쳐야 될지 몰라가지고 막 왔다 갔다 해 지금. 모르겠어, 진짜로. 거의 술 취한 상태야. 네.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라인을 이 꼬인 상황에서 내가 만일 홍준표라면 어떻게 해야 돼 지금? 대구시장 한다니까요. 저 같은 일단 대구시장직을 걸쳐놓고 대선 경선에 나갈 것이다. 그래서 대선 경선을 치르면서 중간에라도 내가 1위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은 대구시장을 내려놓으면 되고 만일 대선 후보가 안 될 것 같으면 다시 대구시장에 복귀해서 월급 많이 주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그 청년의 꿈에서 어떤 그 홍준표 지지자가 그래도 이 대선은 가도를 달림에 있어가지고 시장 자격을 유지하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했을 때 뭐 심플하게 나 사퇴하겠다. 조기 그렇죠. 대선이 되면은 사퇴하겠다 또 선언을 했어요. 네, 그렇죠. 근데 또
바꿔 이걸. 뭐 자기 입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바꾸지는 않겠지만 네. 아니 뭐 근데 우리 홍 시장님 말 바꾸는 거를 안 하는 것 같지만은 자주 바꾸셨기 그래 이상원 기자가 전문이에요. 자주 바꾸셨기 때문에 충분히 바꾸셔도 된다라고 저는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이 나아요. 네. 아이, 대구 시민들 입장에서 지금 청천벽력 같은 얘기를 하니까. 대구 시민들 대구시가 내놓고 있는 보도 이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은 홍준표 시장에 대한 그 지지 여론이 60%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시장 대구 시민 60% 이상은 좋아한다는 건데. 근데 그게 이제 홍준표에 대한 지지율이. 아니 근데 대구시가 하는 여론조사는 예전에 권영진 시장 할 때도 그렇고 시에서 하는 여론조사는 시장이 60% 항상 어떻게 넘었어요. 대구시를 그렇게 믿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대구시가 하는 일인데. 그래서 저는 대구시 그런데 권력 가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 사람 완전 홍준표 싫어하는 사람이야. 오해하지 마세요. 아 저는 싫어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시죠? 존나 싫어하잖아. 싸운 게 몇 건이야 도대체. 시장님과 관련된 기사는 쓸 게 많고 쓰면 재밌기 때문에 열심히 쓰는 거지. 어쨌든 홍준표 시장 입장에서는 딱 자기는 두 가지 일을 하고 있어요. 하나는 대구시정에 관한 일을 하고 있어요. 대구시장에 관한 일. 늘 대구시정을 걱정하면서 도대체 어떻게 하면은 대구시를 바꿀까 이런 걱정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늘 차기 대선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거 선언했죠 자기가. 그러니까요. 그 두 가지 일을 항상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보통 양다리 걸치면 싫어하잖아요. 찢어지죠. 그러니까. 예, 뭐 연애를 하다가도 양다리 걸친 남자 좋아할 여자는 하나도 없잖아요. 그게 그 어떤 그 지지자의 우려에 대한 답이었거든요. 그것도 걱정해서 홍준표를 걱정하는 사람이 물어본 거 아니야 그것도. 그렇죠. 너무 그 대선 뭐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좀 지자체에 집중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우려의 마음을 가진 지지자의 이야기에 대해서 나야 뭐 항상 대선 준비하는 사람이야 뭐 이런 식으로. 또 하나 이제 재밌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 청년의 꿈에서 어떤 지지자가요. 대부분의 언론사들이 왜 자꾸 시장님만 윤석열의 탄핵을 바라는 것처럼 속으로 바라는 것처럼 기사를 쓰느냐. 족이 돼서 나는 바라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이렇게 좀 밝혀주라. 라고 글을 썼어요. 그랬더니 홍준표 시장이 나는 이미 그렇게 말하는데도 언론이 지 마음대로 써. 이렇게 반응을 했어요. 내가 하는 일이 대구시장 외에 늘 차기 대선 준비인데 뭐 그걸 두고 탓할 수는 없어.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근데 홍준표의 지지자 눈에도 지금 홍준표가 내는 메시지가 탄핵이 되기를 바라는 것 같은 메시지가 자꾸 읽힌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지금 홍준표의 진심을 좀 우리가 탐구했으면 좋겠어. 진심 탐구요. 이거 참 네. 어려운 문제인데 홍준표 시장의 속내는 뭐 솔직히 이건 뭐 속에 들어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100%다라고 자신해서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탄핵을 원하느냐 원하지 않느냐. 원하는 거죠. 원하겠지. 이거는 원하고 안 원하고를 떠나서 그냥 된다고 보는 거죠. 기정사실로 원한다고는 기정사실로 보고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거의 사실상 시작하자마자 이 내란 사태가 터지자마자 대선 모드로 완전 바뀌었거든요. 대구시장 자체가. 대구시장 자체가 대선 모드로 바뀌어서 제가 지금 분석을 약간 하다가 말았는데 서울본부가 대구시 서울본부가 그 내란 이후에 1월부터 3월 사이에 쓴 업무 추진비 내역이 3천만 원 가까이 돼요. 12월부터 해서 3천만 원 가까이 했는데 이게 전년도 2024년도 1, 2, 3월, 2023년도 1, 2, 3월이랑 비교할 때 3배 이상 차이가 나요. 엄청 많이 썼네. 그러니까 기자들 엄청 만나고 있고요 지금. 그리고 국회에 가서도 국회 보좌진들도 엄청 만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이미 이쪽은 12월부터 해서 대선 모드로 계속 굴러가고 있는 거예요. 기자들 만나고 국회의원들 만나고 국회 보좌관들 만나고 하면서 홍준표 시장 잘 봐달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로 봐야 되는 거거든요. 갑자기 이게 무슨 수요가 생겨서 대구시의 사업을 서울에서 많이 홍보하기 위해서 또는 뭔가 사업을 국회와 논의하기 위한 게 많아져서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인 걸 볼 때 홍 시장은 말은 되면 안 된다. 그리고 이렇게 안 되는 것이 올바른 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역사의 길이 낳는 판결을 하길 바란다. 뭐 이런 소리 해 지금. 하지만 기정사실로 보고 있다 탄핵을. 그럼 너무 위선적인 거 아니에요? 아니 홍 시장은 여권에서 가장 먼저 대선 출마를 선언한 사람이에요. 지난해 12월 달에 대구시 기자들하고 간담회를 했잖아요. 그 자리에서 장이 섰는데 장돌뱅이가 안 갈 수 있느냐 그 얘기를 하면서 출마하겠다라고 밝혔잖아요. 그때까지
다른 후보들은 출마 얘기를 아무도 안 했어요. 그렇죠. 근데 홍준표 시장이 탄핵 그 비상계엄 있고 탄핵 당하고 난 다음에 바로 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인은 그때부터 후다닥 지금 대선 준비를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상호 기자 얘기대로 서울 사무소 직원들이 예전에는 거의 대부분이 늘공이었어요. 늘공이었는데 홍준표 시장 와서 전부 어공으로 바꿨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어공들이 가서 지금 대구시에 녹을 먹으면서 대선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그 업무 추진비로 대선 홍보를 위한 어떤 작업을 했다, 활동을 했다라는 게 만약에 팩트라면 그 현장에서 있었던 기자들을 만나거나 뭐 국회 관계자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야 되겠지만 그런 증언은 하지 않겠죠. 근데 충분히 미루어 의심할 수 있는 갑자기 왜?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그 공무원들은 대구광역시청 소속 공무원입니다. 시를 위한 공무를 하라고 뽑아놓은 사람들이고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어요. 그렇죠. 공무원이니까. 선거운동 당연히 못합니다. 그렇죠. 정당 가입도 못해요. 근데 돌아다니면서 밥 사주고 술 사주고 업무 추진비에서 차 사주고 차 한 잔 대접하고 이러면서 뭐 하냐 이거야. 그러니까 뭐 기자들도 아마 만나서 그런 얘기 묻겠죠. 시장님 뭐 언제 나오실 거냐. 뭐 이런 얘기 당연히 물을 거 아니에요. 기자들 당연히.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그 자리가 홍 시장의 앞으로의 대권 플랜을 설명하는 자리가 되겠죠. 그러면 이건 대구시 공무로 업무 추진비를 쓰는 건지 안 되지. 이게 홍 시장의 대권 계획을 설명하는 비용으로 이걸 업무 추진비를 쓰는 건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메시지가 자꾸 홍 시장은요. 나는 그렇게 나는 탄핵을 바란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다. 네? 나는 똑바로 얘기하는데 언론이 이상하게 기사를 쓴다고 얘기를 하지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자기가 유력 대선 주자 자격으로 간다 그랬어. 그렇죠. 자기 입으로 자꾸 메시지를 내. 보도자료로도 유력 대선 주자라고 됐어요. 대구시 보도자료. 아니 윤석열 임기가 탄핵 기각이 되면 2년 가까이 남았는데 뭔 얼어 죽을 대선 주자예요 지금. 자기가 메시지를 내잖아. 근데 그럼 사람들은 속에 제가 하여튼 대통령 되고 싶어가지고 어쩌든지 윤석열 빨리 내놓으면 가려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본인이 이렇게 쌓아 올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업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 그렇게 봐야 되는 건데 어쨌든 홍 시장은 지금 자기는 이번 기회가 아니면 대권에 나설 수 있는 기회가 더 이상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대권 준비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금 그 다음 대통령은 임기를 3년으로 줄이자. 그리고 개헌을 통해서 그 다음에 그 대통령을 뽑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굉장히 분노를 하고 있거든요. 홍준표 시장이. 참 어이없는 주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본인의 욕심이란 말이에요. 왜 내가 3년짜리야? 그러니까 내가 3년짜리가 아니라 나도 5년 할 거야. 그런데 택도 아닌 놈이 와서 지금 그 우리 보수 우파를 분열시키고 쫓겨난 그 한무식이가 와서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이렇게 지금 막 분노를 하고 있는 거죠. 예. 제가 솔루션을 드리잖아요. 대구시장 하시면 앞으로 10년 더 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저 공천을 받아야 대구시장 되는 거지. 응? 공천 주겠냐고 다음 당권을 누가 잡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장애물이 있었네요. 그럼 당권을 누가 잡을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뭐 김문수 쪽이 잡든 한동훈 쪽이 잡든 잡았을 때 홍준표한테 공천을 줄까? 그것도 문제긴 한데 뭐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홍준표 시장 입장에서는 만약에 진짜 그걸 논의를 한다면은 홍준표 시장이 김문수 장관이든 누군가와 딜을 쳐서라도 시장으로 있을 수는 있죠. 지금 상황에서 자기한테 오는 지지율이 어쨌든 당 내에서도 5% 안팎은 되는 거잖아요. 5위 정도에. 이게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한다면 대구시장 자리를 보장받고 그리고 나서 자기는 대선을 안 나가는 이런 방식도 고민해볼 수는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참 요새 또 재밌는 게 윤석열이 구속 취소가 돼가지고 막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근데 이 상태에서 조기 대선을 치러야 되는 상황이 돼. 어쨌든 한 2달여 남은 상황에서 이 2달을 윤석열 리스크를 안고 뛰어야 돼. 근데 윤석열 리스크 생각해보시면 우리 1987년도에 60항쟁을 통해 가지고 직선제를 이뤄냈는데도 불구하고 노태우가 또 군부가 당선되는 진짜 절망적인 희한한 일이 있었지만 그렇죠. 그때 노태우 캠프 쪽에서 전두환 50 청산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당선되기 어렵다.
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노태우가 전두환하고 막 만나가지고 좀 이렇게 공격도 하고 좀 이렇게 검증도 하고 하겠다. 뭐 그런 식으로 공격하는 헐리우드 액션을 짜요. 짰는데 그걸 하는 과정에서 마음이 많이 상했어. 둘 다. 기분 나쁘고 특히 이순자 여사 막 화내고 막 그랬어. 근데 결국에는 대통령이 되고 안정적으로 가야만이 전두환이가 그나마 자기 안전이 보장된다는 생각에 어떻게든 노태우 대통령 만드는 게 우선이야 이래가지고 백담사까지 갔잖아요. 백담사 가가지고 유배 생활을 길게 했어. 몇 년을. 그럼 윤석열이도 거기에 보내가지고 어디 뭐 아니면 여기 지금 성경책 많이 읽었다는데 기도원에라도 보내. 상기석에 기도원에라도 보내가지고 운동을 시켜도 지금 될똥말똥인데 돌아다닌단 말이야. 그런 상황에서 어디 구구 집회 가가지고 손 흔들고 인사도 하고 뭐 이런다고 생각해봐. 이 상황에서 홍준표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야. 어떻게 해야 돼요 도대체? 아니 그 윤석열이 나와서 어퍼컷을 한다든지 손을 흔든다든지 그러면 민주당에서는 땡큐죠. 그러니까 땡큐 폭망이잖아. 때문에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석방된 뒤에 어쨌든 관저 밖으로 안 나오고 관저 안에서 정치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탄핵이 인용이 되면은 이제 그 아크로폴리스 집으로 돌아가야 된다고요. 아크로비스타 집으로 돌아가면 이제 자기 마음대로 나돌아다닐 수 있겠죠. 근데 윤석열 대통령 스타일상 집에만 그냥 앉아 있겠느냐. 이거는 뭐 사실 그 아무도 윤석열의 행동을 못 막을 거예요. 술 엄청 처먹을 것 같은데 여기저기 다니면서. 아니 홍준표도 윤석열이 어떻게 하는 걸 못 막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있을 텐데 그 고민은 그때 가서 하면 된다. 지금은 어쨌든 당내에서 대권 주자로 자기가 먼저 되는 게 우선이고 경선부터 뚫어야 된다. 그렇죠. 경선에서 이기는 게 우선이고 그 다음에 그 문제는 그 다음에 가서 해도 된다. 그리고 그때는 또 여론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 그걸 뭐 홍준표는 지금 그 생각은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저도 똑같이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근시안적인 거 아니야? 근데 그거 본선 경쟁력은 생각 안 하고 일단 경선부터 뚫자. 일단은 경선에서 뚫고 돼야 지금은 경선이 되지 경선에서 대선 후보가 될지 안 될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민을 할 여력이 없다고도 볼 수 있죠. 여유가 없구나. 어쨌든 마찬가지로 뭐 모든 후보가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어퍼컷하고 다니면은 다음 대선은 그냥 사실상 끝난다, 못 이긴다라는 걸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저 사람을 붙잡아서 어디 가둬놓을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건 상수로 두고 다른 작전들을 짜지 않을까. 뭐 그 현장에는 안 간다거나 본인은 계속 그러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메시지를 계속 내는 결국에 선을 긋지도 못할 거거든요. 이쪽이 가지고 있는 표가 많기 때문에. 진짜 답답하네. 뭐 그런 상황으로 애매하게 줄타기 하면서 가지 않을까. 저는요 과거에는 가정이 없습니다만은 홍준표 시장이 이 윤석열 정부 집권 초기부터 자기는 경선에서 패배한 사람이라서 일단 승복은 하나 정권을 잡고 나서 이 정치력이 부족하다고 자기는 얼마나 폄하를 많이 했어요. 그쵸. 그럼 그때부터 아예 확실하게 선을 긋고 나는 나라의 원로와 이 국민의힘의 원로로서 대통령이 정치 똑바로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따끔하게 전소를 하겠다. 이래가지고 야단도 치고 대통령실 인사 그렇게 하면 안 돼. 뭐는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래서 반대 목소리도 내고 좀 이렇게 선을 그어서 존재감을 키웠으면은 윤석열과 이렇게 대처점이 있었으면은 그때는 좀 욕을 먹더라도 지금 역사가 이렇게 됐을 때 자기가 얼마나 탄탄하겠어 이 보수 진영에서. 그래도 정신 박힌 건강한 보수 참 보수는 홍준표 이렇게 됐을 수도 있었거든. 아니 홍 시장도 아마 그 생각은 있었을 거예요. 이게 로드맵을 짜고 있었던 거잖아요. 처음부터 각을 세우지 않고 후반기 가서 각 세워서 이제 내가 이제 일종의 이제 여당 내 야당 야권 역할을 하면서 그 파일을 키워서 자기가 대선 주자가 되는 계획을 세웠겠죠. 근데 한참 코박코하고 있을 때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켜 버린 거죠. 그러니까 스텝이 꼬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 그런 상황이어서 아마 속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얼마나 원망하고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는 아마 저 국민의힘 지금 대권 장년들이 다 그 생각을 할 거예요. 안철수 그 의원이 대구에 왔는데 제가 그런 질문을 했거든요. 3년 전에 그 단일화를 했는데 후회하지 않느냐라고 하니까 후회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탄핵할 줄은 몰랐다. 계엄할 줄은 몰랐다. 계엄할 줄은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홍준표도 마찬가지예요. 계엄할 줄은 몰랐다는 거죠. 본인은
자기가 시장을 하면서 시장 임기를 끝내는 그 해에 그 대권 후보를 결정을 하고 그러니까 27년도에 대권 후보를 결정을 하고 28년 초에 대선 그 투표가 있단 말이에요. 뭐 정상적으로 간다면. 예. 그래서 홍준표는 자기 임기 4년을 하면 27년 6월 달까지 임기를 채워요. 그리고 그때 후보로 나와서 11월 달쯤, 10월 달이나 11월 달쯤 국민의힘 경선을 통해서 대권 후보가 될 거다라고 준비를 했었는데 이게 완전히 어그러진 거죠. 그렇죠. 어그러지니까 지금 그 속이 타기도 하고 지금 그러다 보니까 홍준표는 계속 지금 자기가 차기 대권 후보다, 유력 후보다라는 걸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스스로. 거죠. 그렇죠. 그거 내가 지금 방금 생각난 게 이 맥락에서 자, 왜 그럼 처음부터 딱 선을 긋고 윤석열을 비판하고 그런 포지션 가지 않았느냐. 결과론적인 얘기 자꾸 하지 마라 이럴 수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 최근에 재밌는 얘기 나왔어요. 홍 시장 아들이 명태균 게이트 관련해 가지고 막 말려가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지금 홍준표의 발목에 뭐 그냥 족쇄가 한두 개가 아니야.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지금. 문제가 심각한데 최근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카톡이 하나 이제 나왔는데 이거 검찰발 이야기예요. 또. 그렇죠. 검찰에서 포렌식을 해가지고 카톡을 복원했는데 홍 시장 아들이 2023년 8월 20일에 명태균에게 가르침 주신 대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카톡을 보낸 것이 포렌식으로 살아 돌아왔는데 요게 검찰에서 어떻게 된 건지 세상에 나와버렸어. 검찰에서 누가 아이가 흘렸는지 나와버렸어. 근데 여기에 대해서 뭘 가르쳐줬나? 명태균이 도대체 무슨 가르침을 줬나? 거기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과 같이 가라. 각 세우지 마. 각 세우지 마라. 그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야, 명태균이. 이게 지금 명태균이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홍 시장이 나를 세우지 않고 코박콩하고 한동훈 욕만 하고 이렇게 바보 행세를 하다가 결국 지금 이 역사의 변곡점에서 바보가 됐다, 완전히.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홍준표 시장이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한테 지고 난 다음에 하방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중앙 정치에 관여하지 않고 자기는 대구 시작을 하면서 대구에서 대권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출마하겠다라고 밝혔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취임하고 자기도 대구시장이 된 이후에 계속 윤석열 대통령을 그 비판을 여러 번 했었죠. 많이 했었죠. 초기에 했었죠. 네. 그러다가 아마 이 말대로라면 명태균 씨가 지금 임기 초인데 계속 여기서부터 부닥치면 다음 대권에 유리하지 않으니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잘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조언을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홍 시장 아들이 그 가르침 주신 대로 잘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죠. 이거 홍 시장이 요 카톡 포렌식으로 살아 돌아온 거에 대해서 지금 반응이 나왔죠? 그렇죠. 뭐 입장 해명했습니까? 아들한테 물어봤다. 뭐 이렇게 해명을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뭐 물어보니까 명태균 밑에서 일하던 하던 얘기긴 해요. 이게 고교동창 최 씨, 최용희 씨, 최용희 씨가 명태균이 네 아버지 욕을 하고 다닌다. 뭐 그렇게 해가지고 이 명태균을 달래려고 한 말이다라고 아들이 나한테 얘기하더라.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명태균이 홍준표 욕을 하고 다니니까 이제 명태균을 달래려고 홍준표 시장의 아들이 이렇게 이제 가르침 주신 대로 하고 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 같은데 이게 이 말에 대한 건지 지금 홍준표 시장 아들이 이 명태균 씨에게 보낸 메시지가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공개된 것만 해도 이거가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앞에 걸 해명하는 건지 이걸 해명하는 건지도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요거 왁구를 제가 한번 조금 이렇게 맞춰보면은 이런 것 같아. 명태균이 홍준표 욕을 하고 다닌 건 팩트인 것 같아. 욕을 하고 다녔어. 왜 욕을 했나? 왜 자꾸 윤석열하고 각을 세워? 지금 이 정권 초기에 힘을 실어줘야지 말이야.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음 대권에서 희망이 있겠어? 라고 욕을 하고 다닌 거지. 그래서 진짜 가르침을 준 거야, 명태균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당신의 다음 대권을 위해서는 아름답게 가야지. 그래서 아들이 오케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고 있습니다. 늘 가르침에 감사합니다. 해서 홍준표의 메시지도 바뀌었어.
그러니까 이 해명이 홍준표 시장의 해명이 오히려 지금 나오고 있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변소가 될 수도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홍준표 시장이 하는 말이 너무 자주 바뀌거든요. 최영희 씨 관련해서 처음에 최영희 그 사건이 나오니까 나는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그 김영선 의원 보좌관을 했다고 한다. 네. 그래서 김영선 의원 보좌관을 하다가 나중에 오갈 데 없으니까 취업 좀 시켜달라고 해서 대구시에 취업을 시켜준 거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나는 최영희도 잘 모른다라고 했었죠. 그런데 지금은 또 최영희가 우리 아들 동창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또 최영희와 함께 그 명태균 씨한테 여론조사 비용을 입금했던 박아무개 씨, 박아무개 씨에 대해서도 나는 전혀 그 사람 모른다라고 했는데 지금 드러나니까 이제는 최영희한테 돈을 빌렸었고 최영희가 여론조사 비용을 명태균한테 줘야 되는데 그걸 최영희가 주지 않고 박 씨한테 네가 대신 줘라 해서 줬다 이렇게 또 핑계를 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말이 왜 자꾸 바뀔까? 말이 바뀌는 사람은 뭔가 좀 구린 게 있기 때문에 바뀌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홍준표 시장이 어떻게 답을 할지 궁금합니다. 그러게요. 자, 지금 뭐 말 바뀌는 거는 계속 이상원 기자, 조정훈 기자 같은 사람들이 기사를 사실 계속 쓰고 있는데 지적하는 기사들을. 그리고 좀 의미 있는 게 정장수 경제부시장, 대구광역시 부시장 이 사람을 지역에서는 많이 주목을 해왔습니다. 최측근이고 경남도지사 시절부터 많이 활동했었고 홍준표를 위해서 그리고 명태균 게이트에 대해서 되게 열심히 변호사인 것처럼 지금 해명을 해오다가 그렇죠. 최근에 선관위에서 정장수 수사해라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그렇죠. 이게 뭐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또? 이거는 우리 정장수 부시장님도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애가 타는 것 같아요. 뭔가 마음이 조급하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벌어진 게 아닌가 싶은데 거슬러 올라가면은 1월달 이죠 설 명절 당일날 1월 29일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정장수 부시장이 페이스북에 글을 한 개 올리는데 사진을 하나 올렸습니다. 그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 사진이 뭐냐면 홍준표 시장의 얼굴과 함께 준비된 대통령, 검증된 대통령이라고 쓴 게시물을 올렸단 말이에요. 근데 뭐 정장수 부시장은 공무원인데 이 게시물이 선거운동으로 보이진 충분히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사진이잖아요. 근데 그런 걸 올려놓고 버젓이 뭔가 의미 있는 것처럼 올려놓은 상황이 돼버려서 이것과 관련된 보도들이 나가고 시민단체에서 지적하고 이러다 보니까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돼서 비판이 이어지니 이제 선관위에서 확인을 해서 이거는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어 보인다. 공무원의 정치관여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이제 지금 검찰에 수사 의뢰까지 하게 된 상황이죠. 요거 조정훈 기자님 기사 쓰셨죠? 네. 이상원 기자님도 기사 쓰셨죠? 네. 못된 사람들이야. 하여간 뭐 나오면 그냥 쓰는 거야. 하여튼 대구에서는 아주 홍 시장님이 이 두 분 때문에 아이고 그냥 알느니 아주 그냥 뭐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니 근데 예전에는 홍준표 시장이 그 전화도 받을 때가 있었고 전화를 또 문자 메시지를 하면 답변을 주기로 했었는데 전화번호를 바꾼 이후로는 전혀 연락이 안 돼요. 전화번호를 알 수도 없죠. 그러니까 전화번호를 기자들한테 알려주지도 않고 있거든요. 그래요?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기자들한테도 아무도한테도 안 알려줬어요. 그 기자들이 알고 있는데 저희한테 안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매일신문은 알 것 같아. 알고 있을 겁니다. 근데 조정훈 기자님이 홍 시장님하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좀 연락이 직접 그래도 되고 예전에 그래도 시청에서 그 기자들하고 있을 때도 보면은 조정훈이 어디 갔어 조정훈이 뭐 이런 경우도 있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저는 되게 친한 사이인 줄 알았어요. 23년도까지. 취임하고 한 6개월 정도 아마 좀 그랬었죠.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좀 그 못된 질문을 좀 자주 하니까 일단 다른 기자들이 조금 싫어하고 그래서 시청 기자실에 있는 기자들이 좀 조정 기자는 안 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이후에 다른 기자간담회에 제가 갔는데 시청 공무원들이 밀어내더라고요.
들어오지 말라고? 들어오지 말라고. 예, 그 이후로는 홍 시장과 같이 이렇게 그 직접적으로 기자간담회에 참석하지는 못했고 그 뭐 여러 차례 홍 시장과 이렇게 대면을 할 기회는 좀 있었는데 그때는 뭐 별다른 얘기는 안 해요. 뭐 별다른 얘기는 안 하는데 어쨌든 대구시 공무원들이 이 기자가 다른 기자들이 있을 때 들어오는 거는 막고 있다. 이야, 뭔 못된 질문을 그렇게 하셨길래. 이제 이상훈 기자는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처음 보시니까 그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대구시장으로부터 이제 스토커라는 뭐라 그럴까 별칭을 얻었죠. 못된 대구시장으로부터 얻는 건 아니고 이제 그 지지자들이 스토커라고 이제 청년의 꿈 가면은 저희 매체는 스토커다. 그리고 소송할 때 그 얘기 있었죠. 정보공개 청구. 정보공개 청구하고 하면은 그렇죠. 이거는 뭔가 나쁜 의도를 가지고. 그러니까 언론사가 취재를 위해서 대구광역시에 정보공개 청구를 하는 것을 두고 이것은 언론 취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 기자는 스토커다. 그런 취지로 했었죠. 아니, 그걸 법원에 변론을 했죠. 그렇게 공식적으로 법원 서면에 그렇게 냈죠. 법원 서면에 아니라 아니에요? 저기에 냈습니다. 저기 그 행정심판 서면에. 정보공개 행정심판. 네네. 서면에 그렇게 저를 매도하는 글을 써서 올렸었죠. 참. 제가 이걸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해야 되나라고 생각을 잠시 하기도 했어요. 아니 이상훈 기자가 홍준표 시장을 짝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사생활이 뭐가 그렇게 궁금하겠어. 스토킹할 이유가 뭐가 있어. 맞습니다. 이 대구시가 시의회가 한 명 빼고 다 국민의힘이에요. 한 명 빼고 다 국민의힘이니까 시장이 시정을 어떻게 하는지 돈을 똑바로 쓰는지 세금을 똑바로 집행하는지 이상한 짓 안 하는지 감시를 할 장치가 없으니까 언론밖에 없어요. 언론과 시민단체가 유일한 지방자치단체가 올바르게 가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데 걷다 대고 스토커? 내가 봤을 때 이상훈 기자 스토커 맞아요. 왜냐면 전 집 근처에도 가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홍준표 시장이 시장으로 당선되고 남구의 한 아파트를 이제 관사로 사용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그 관사를 리모델링하고 관사 안에 TV라든지 냉장고라든지 다 들어갈 거 아닙니까? 이상훈 기자가 그때부터 도대체 얼마를 들여서 리모델링을 했는지 세금으로 하는 거니까 탁자는 얼마 주고 했는지 뭐 에어컨은 얼마짜리를 했는지 정보공개 청구를 했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홍준표 시장의 사생활이 궁금해서 그래서 스토커가 맞다. 맞다. 그때 그거를 비공개하는 이유가 사생활 침해였습니다. 그렇지. 그랬네요. 우리 집에 인테리어 돈을 얼마 썼는지 내 사생활이야. 그랬습니다. 이번에 저기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때 홍준표 시장이 가가지고 돈 얼마 썼는지 이것도 정보공개 청구했죠. 그렇죠. 거기 가서 누구 만났는지도 정보공개 청구했지. 다 비공개 당했습니다. 당연히 비공개. 지금 소송 제기했잖아요. 이제 소송 제기했습니다. 그걸 또 쓴 놈이 납니다. 그걸 또 선장을 쓰고 접수한 소송 대리인이 접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전부 못된 인간들만 앉아가지고 방송한다고 지금. 홍준표 시장은 이 방송을 보지 않겠죠. 아니지. 저 계속 조언을 드렸는데 대구 시장 하시라고. 청년의 꿈에서는 우리 걸 잘라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여기가 조회수 많이 올라가는 거지. 요새 조주 인형이 인기라던데 어딘가 제 조주 인형도 걸려 있지 않을까. 조주 인형? 네. 자, 우리가 또 다뤄야 되는 중요한 꼭지 하나 있습니다. 그래도 TK의 K. 네. 경상북도 이야기를 짧게나마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저야 또 허파가 뒤집어지는 이야기를 하나 들었는데 이철우 경상북도 도지사가 페이스북에 윤석열을 각하로 부르기 운동을 하자. 각하 부르기 운동이라는 글을 올렸어. 이게 도대체 제정신인 글인가? 이게 뭐예요? 도대체 무슨 취지예요 이게? 뭘 하자는 거야? 이분이 저는 처음에 이 글을 봤을 때 약간 아재 개그 말장난? 저는 그렇게 좀 받아들였어요. 처음에는. 근데 내용이 진짜 어이가 없긴 하죠. 이게 시작이 그렇게 되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각하 부르기 운동합시다. 그래서 갑자기 이게 무슨 각하 운동, 각하 부르기. 이분이 국정원 출신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그 구시대적 어떤 마인드를 버리지 못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뒤에 가면 이상하게 연결이 됩니다. 뭐 이승만, 윤보선, 박정희 등등은 다 각하라고 불렀고 뭐 김영삼,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은 그냥 대통령님이라고 호칭을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도 대통령님으로 불렀으나 지금은 엄중한 시기로 탄핵이 각하되도록 뜻은 달라도 의미 같은 윤석열 대통령 각하라고 부르는 운동을 벌여서 각하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각하라고 부르자고.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대통령 각하를 대통령 자리를 각하시키자는 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이분이 말장난을 치려다가 이상한 말장난을 쳐서 이렇게 이름이 회자됐으니까 이게 좋은 건가 본인에게는 좀 그렇게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도 지금 사실 오전에 그 페북을 보고 그냥 웃었어요. 뭐 이거 말장난하는 거겠지. 그리고 웃고 말았는데 궁금하더라고요. 궁금하죠. 궁금하면 또 참을 수 없잖아요. 설마? 그래서 이철우 지사한테 전화를 했죠. 전화를 했었어. 전화를 했는데 그러니까 내가 이 사실은 탄핵 각하가 되도록 각하를 씁시다라고 했는데 요즘 젊은 세대들은 각하에 대한 뜻이 너무 권위주의적인 시대의 대통령 각하라고 하는 그 각하로 알아듣더라. 당연히 그렇죠. 그렇죠. 그 맞죠. 그게 그러면서 이 각하라는 말이 없어진 게 1993년도 김영삼 대통령 때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철우 지사 얘기는 1990년대생들도 각하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른다. 1980년대생 정도 돼도 그때는 어린 나이니까 각하라는 말을 잘 모른다. 그래서 자꾸 나한테 전화가 오더라.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내용의 각하라는 뜻으로 부르자라고 설명을 했는데 너무 목이 아프더라. 각하가 뭔지 설명하는 게 힘들더라? 네, 그렇죠. 너무 목이 아프고 너무 힘들더라. 그래서 귀찮아서 그 내용을 내가 삭제했다. 지웠어 또? 예, 그래 귀찮아서 삭제했다고 하더라고요. 야, 그 삭제하는 데까지 별로 걸린 시간이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이에 엄청 전화를 받으셨다는 얘기네요. 사실 언론에 기사는 이만큼 나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사 엄청 났지. 논란이 됐죠. 왜냐하면 이게 각하라는 게 이승만 각하, 이승만 각하, 박정희 각하, 전두환 각하, 노태우 각하 이런 느낌의 뭔가 독재, 그다음에 군사정권, 국민들이 제대로 된 선거로 민주주의 하에 선거로 뽑지 않은 대통령, 부정선거한 사람 이승만 이런 사람들에게 각하 자꾸 표현이 되니까 이제 국민들 손으로 직접 대통령을 뽑고 올바르게 이제 문민정부가 정말 바로 섰다고 선언될 수 있는 김영삼 때부터는 하지 말자, 각하라는 표현 쓰지 마라고 해서 된 거잖아요. 김영삼 대통령이 그냥 심심해서 금지시킨 게 아니라고. 그렇죠. 권위주의적 세태를 없애자. 이제 더 이상 대통령은 이게 폐하, 전하, 저하, 그다음에 합하, 각하야. 이게 순서가 이렇게 돼.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권위적이고 예전 막 고대 사회가 생각난다고. 그래서 배격하건데 지금 와서 윤석열 각하라고 안 그래도 윤석열을 지금 왕으로 모시냐, 법 위에 윤석열이냐 이런 얘기를 중도 보수 뭐 국민들이 다 비판하는데 그런 얘기를 했다가 이철우 아저씨 그런 얘기했다가 중도 확장력이 없어요. 누가 캠프에서 얘기했겠지. 그걸 들은 윤석열 어떻게 했을까요? 아싸. 저 이철우 도지사 근데 어쨌든 이런 글을 올리는 거 보니까 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철우 지사도 그 지난달 8일인가요? 동대구역에서 열렸던 그 보수 기독교 단체 구국기도에 나와서 애국가를 불렀잖아요. 이때 굉장히 복받쳤어요. 그래서 애국가 첫 소절부터 음이 굉장히 높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얘기했죠. 예. 그래서 이철우 지사는 그 애국가를 부르고 난 이후부터 갑자기 대선 후보급으로 떠오르기 시작을 했어요. 떠오르기 시작했기 때문에 자기는 지금 초짜 대선 후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붙잡아야 돼. 지금 지푸라기라도 붙잡아야 되는 상황이죠. 연끌을 하고 있죠. 연끌. 예, 그렇죠. 연끌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윤석열도 붙잡아야 돼, 극우도 붙잡아야 돼 이러니까 자꾸 이렇게 좀 극단적으로 가지 않나. 그렇죠. 무리수를 두는 거죠. 굉장히 무리수를 두는 것 같다. 근데 이제 자꾸 우리 이 얘기하다가 조정훈 기자님이 또 이제 도지사하고도 전화가 끊기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이철우 지사님은 그 정도로 이렇게 품이 좁은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 또 넓어. 네, 전화는 꼭 받으실 겁니다. 이철우 지사가 전화를 끊으면서 마지막으로 한 말이 있습니다. 뭐예요? 정훈아 잘 써줘.
잘 써줘. 잘 써드렸습니다. 여기서 잘 설명을 해드리는 거니까. 귀찮아서 지웠다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글을 지운 것 다름 아닌 귀찮아서 설명하기 귀찮아서 지웠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면 됩니까? 네, 참나 진짜 다음번에 한번 나오셨으면 좋겠어. 지금 연끌하는데 스픽스라고 모으지 않을 바가 있습니까? 직접 나와 주십시오. 스튜디오에서 모시겠습니다. 과연 이번 대권 주자로서의 이철우 도지사의 계획 어떤 꿈을 갖고 있느냐? 아무도 관심 없잖아 사실. 지금 누가 해줘. 스픽스 한번 오세요. 조정훈 기자하고 같이 한번 자리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닿을지 모르겠네. 링크 한번 보내주세요. 요거. 오늘도 즐거운 토론, 신나지는 않는 상황에서도 그래도 웃으면서 이 시국을 풍자하면서 비꼬면서 마음을 좀 달래봤습니다. 많이들 마음 답답하시죠? 동틀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확신합니다. 봄은 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